내가 정권 잡은 거기는 완전히 무사하지 못할 거야. 안녕하세요, 김어준입니다. 헌재에서 윤석열은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한 적이 없다고 했었죠. 근데 어제 내란 국조에 출석했던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석열로부터 계엄 직후 직접 전화로 지시받은 내용을 증언했습니다. 싹 다 잡아들여라. 그 직후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싹 다 잡아들이라는 명단엔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을 비롯한 정치인들의 이름이 있었죠. 윤석열 단 하루도 대통령에 그냥 둘 수 없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입니다. 어제 내란 국정조사 기관 보고 끝난 이후 첫날이었는데 많은 증언이 쏟아졌어요. 네. 그동안 의심했던 많은 것들이 증언으로 확인됐는데 제가 보기 가장 중요했던 증언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 당시에 있었던 일을 굉장히 소상히 밝힌 점. 홍장원 전 차장이요. 제가 홍장원이라 안 그랬습니까? 국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이라고. 다시 한번 해주세요. 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정신 차려 김어준. 시작부터. 자, 그리고 조태열 외무부 장관이 본인이 소위 쪽지를 윤석열부터 직접 받았다. 네. 예. 쪽지라고 하는데 보니까 실제로는 계엄하에 부서별 업무 지시 문건이었어요. 예. 이 두 가지는 윤석열의 탄핵 서유가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그중에서도 백미가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증언인데 매우 생생하고 구체적이어서 잠시 후 거의 대부분을 저희가 직접 들어볼 생각이고, 두 번째 조태열 외무장관이 쪽지를 윤석열부터 직접 받았다는 대목은 이건 왜 중요하냐면 다른 국무위원들은 부인하거나 못 봤다고 하고 있고, 대표적으로 최상목 대행은 쪽지라고 표현하면서 내용을 보지 못했다 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은 영장 실질 심사 때 그걸 누가 작성했는지 판사가 물어보거든요. 영장 판사가. 그랬더니 처음엔 가물가물하다고 했어요. 김용현인가 아닌가 가물가물하다고 예, 했고, 헌재에 나와서는 전면 부인하죠. 네. 뭐 준 적도 없고 언론을 통해서 이런 게 나왔다는 걸 봤다라고 했습니다. 요거는 영상으로 보시죠.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준 적이 있으십니까? 저는 이걸 준 적도 없고, 그리고 나중에 이런 계엄을 해제한 후에 한참 있다가 언론에 뭐 이런 메모가 나왔다는 것을 기사에서 봤습니다. 거짓말. 진짜 한심한 자예요, 정말. 자, 이제 전면 부인했단 말이죠. 네. 그리고 갑자기 김용현 전 장관이 자신이 작성했다, 뭐 이런 기사도 떴어요. 저 왜들 이렇게 부인하냐면 비상 입법 기구를 만들려고 했다는 거는 국회를 해산한다 이 네. 뜻입니다. 그러니까 명백한 위헌이자 탄핵 사유가 되는 것이고, 국무위원들이 이걸 부인하는 이유는 그러면 계엄에 종사한 자가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다들 부인하는 건데 어제 SBS가 중요한 단독을 하나 했습니다. 소위 최상목 쪽지 하는데 이제 쪽지라고 부르면 안 돼요. 이게 보니까 한 장이 아니라 8페이지 표시가 돼 있더라는 겁니다. 네. 최상목 권한대행이 받았다는 그 문서 아래쪽에 숫자 8이
적혀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BS가 남들 안 하는 단독 중요한 단독들을 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작은데 중요한 단독들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대목이죠. 훨씬 더 두꺼웠던 문건의 한 페이지란 소리고 그러니까 쪽지가 아니라 부처별 계엄 업무 지시 문건이었던 걸로 보입니다. 그걸 각 국무위원에게 해당 페이지를 준 것이다. 네. 이렇게 추정이 되는데 왜냐하면 저 문서 위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는 제목이 붙어 있고요. 밑에 예비비 확보, 국회 관련 자금 차단, 국가 비상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 지시사항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면 충분히 다른 지시가 다른 문서에 있었다라고 추정이 가능하죠. 그러니까요. 국무위원별로 부처별로 할 일들을 적어서 페이지 만들어서 그중에 8페이지는 기획재정부 장관. 예, 기재부한테 준 거예요. 그걸 가지고 쪽지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쪽지를 받았으면 계엄이 해제되기 전이니까 당연히 실행했겠죠. 지금 그런데 조태열 장관 제약은 다 부인하고 있어요. 그래서 두 증언이 중요한데 먼저 짧은 조태열 정신 차려 김원준 조태열 장관 증언부터 직접 들어보시죠. 대통령으로부터 직접 쪽지를 받은 것은 맞다. 맞습니다. 그때 있었던 사람은 4사람밖에 안 됩니다. 김용현, 박성재 법무부 장관,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한덕수 총리 딱 이 4사람이에요. 그리고 옹기종기 모여 앉아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네. 그럼 못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국무위원들의 보지 못했다 진술이 너무나 제가 볼 때는 비겁한 겁니다. 대통령 앉아있고 4명이 자기한테 준게 아니면 옹기종기 그게 안 모여있는 됐지. 건 맞고 바로 그때 대통령이 들어가자마자 장관에게 쪽지를 준 거 아닙니까? 뭐 비밀스럽게 불러서가 아니라 4명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준 거 맞죠? 그 사실입니다. 저렇게 인정을 했단 말이죠. 네. 조태열 장관의 인정은 다른 국무위원들은 거짓말하고 있다고 하는 방증이 되는 거고요. 왜냐하면 그 문서의 내용에 대해서도 외교부 장관이 조치해야 할 간략한 몇 가지 지시사항이 들어 있었다고 앞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몇 줄, 다 몇 줄이에요. 지금 기재부 장관이 지금 최성목 대행이 쪽지라고 하는 이유도 몇 줄 없어서 자꾸 쪽지라고 못 봤다고 하는데 쪽지가 아니라 페이지 수를 보면 그게 마지막이라 하더라도 앞에 7장이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더 있었을지도 모르고 그럼 부처별로 다 있었다고 보는 게 합리적인 추정인데 지금 조태열 장관 같은 경우는 그때 당시에는 4명밖에 없었다. 면전을 줬다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 못 봤다고 그러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그리고 윤석열은 아예 이 쪽지에 대해 모른다고 하고 있어요. 윤석열이 준 건데 지금. 그리고 김용이 갑자기 자기가 썼다고 하고 김용면 전 국방장관이 당신은 국방장관인데 계엄 상황에서 대통령 몰래 국회를 해산한 이 별도의 입법기구를 만들려고 하는 지시를 몰래 했다. 말이 됩니까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왜 김용현은 총대를 맬까. 저는 이게 위계가 분명한 범죄에서 전형적인 증거인멸 방식이라고 보는데 제 추정은 야 그렇게 해서 윤석열이 탄핵이 기각돼야 김용현 너도 살지. 이런 식의 계산이 누군가로부터 등장하지 않았을까? 왜요? 윤석열 살면 자기 3년 받을까 봐요? 그런 거 아닐까? 그런데 어제 박선원 의원이 이 김용현 네. 주장을 박살내는 새로운 증거를 제시합니다. 잠깐 영상을 보시죠. 안창명 합참작전본부장은 12월 3일 저녁 10시 20분 합참 엘리베이터 근처에서 김용현 장관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그때 같이 계셨습니까? 예, 제가 3층 엘리베이터를 타고 들어가던 길에 1층에서 장관님이 타셨고 그 자리에서 있습니다. 김용현은 합참 전투통제실로 가자 해서 합참 전투통제실로 갔습니다. 그 이후 22시 20분부터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까지 진행 동안 11시 10분까지 계속해서 합참 전투통제실에 김용현 장관이 있었죠? 예,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뭐 써서 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자리에 없었던 거예요. 최상목 대행을 만날 수가 없었죠. 만날 수 자체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지난 12월 13일 대정부 질의에서 최상목은 이미 당시에 이게 이렇게 큰 문제가 되리라고는 생각 못했던 것 같고 그때 진작 국회에서 윤석열로부터 쪽지를 받았다고 말을 네. 합니다. 이거 봅시다. 대통령이 들어가시면서 제 이름을 저를 보시더니 저 참고 자료 이거 참고하라고 하면서 하니까 계엄을 발표하시고 들어오셔서 갑자기 저한테 참고하라고 종이를 접은 종이를 주셨습니다. 말을 했네? 이미? 이거는 계엄 선포되고 열흘밖에 안 된 아주 오염되지 않은 생생한 당신은 이게 그렇게까지 큰 문제가 될 줄을 모르고 누가 줬느냐 김용현이 줬느냐 나는 안 줬다 윤석열 설마 이렇게 진행될 줄은 모르고 그때 사실대로 말해둔 거예요. 윤석열이 준 겁니다. 윤석열이 이 국무회의 들어가기 전에 아마 최상목을 만나고 그때 쪽지를 주고 본인은 들어가서 그 4명 앞에서 또 그 외교부 장관에게 쪽지를 주고 이랬던 것 같아요. 나머지 사람들한테는 또 나머지 상황에서 줬겠죠. 그렇죠. 최상목 대행은 당시에 뭘 받기는 받았는데 이제 본인은 뭘 보지 않았고 따르지 않았다라는 거짓말입니다. 게 더 중요했겠죠. 그러니까 저렇게 증언했겠죠. 계엄하에서 부처별 업무 지시라고 줬는데 그걸 무시했다가는 벙커 끌려가요. 그럴 배짱은 없는 사람입니다. 최상목 대행은 계엄한데 나는 이 계엄에 따를 수 없어. 종이 버려. 그럴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 자리에 있지 못해요. 계엄이 해제되니까 아차 싶어서 둘러대는 거라고 저는 합리적으로 추정하는 바입니다. 그래 놓고는 이제 대권을 노리고 있는 거죠. 몹쓸 정치를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오늘 하이라이트. 좀 긴데 거의 대부분의 대목을 들어봐야 해서 좀 길게 저희가 준비했는데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 이야기인데 처음엔 윤건영 의원이 간단한 사실관계부터 묻습니다. 이 대목 짧게 보죠. 이번 기회에 싹 잡아들여라.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 주겠다. 방첩사 도와서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와라. 이런 지시 전화로 받은 적이 있습니까? 예, 받은 적이 있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렇게 딱 하고 나서 설마 저렇게 끝낼 리가? 역시 김명주 의원이 이어받아가지고 자세히 묻기 시작하는데 먼저 윤석열과 통화 내용에 대해서 묻습니다. 자, 이거 보시죠. 그 1차장님은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 있는 날 한 20시경에 대통령이 전화가 올 테니까 전화 대기하라는 거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처음에 대통령께서 전화를 하라고 하는 지시를 제 보좌관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한 8시 좀 넘어서인데 저녁 8시 22분에 대통령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그럼 그 대통령이 뭐라고 얘기를 했습니까? 요지는 한두 시간 후에 중요하게 전달할 사항이 있으니 통신 축선에 대기하라는 지시였습니다. 그 다음에 다시 대통령한테 전화가 온 시간이 언제입니까? 8시 22분에 통화를 한 이후에 10시 23분에 비상계엄이 일어난 부분을 TV로 보고 그 후에 한 30분 정도가 지난 10시 53분 정도에 대통령께서 전화 주셨습니다. 전화 내용이 뭐였습니까? 전화를 받으니까 네. 비상계엄 발표하는 걸 확인했냐고 묻었고 네. 그다음에 조금 좀 강한 어투라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습니다만 하여튼 이번에 다 잡아들여서 싹 다 정리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정원에 대공수사권을 줄 테니 이번에는 일단 방첩사를 적극 지원해라. 자금이면 자금, 인원이면 인원, 무조건 지원해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1차장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했나요? 그렇습니다. 몇 시에 했죠? 10시 53분에 대통령님 전화가 끝나자마자 방첩사를 지원해라 라는 부분에 지었기 때문에 이어서 바로 기억하기로는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때 방첩사령관하고 무슨 통화를 했습니까? 예, 방첩사령관에 11시 6분에 전화했던 것은 처음 전화가 아니고요. 10시 23분 비상계엄이 발표되는 걸 보고 바로 제가 방첩사령관한테 전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10시 23분에 TV를 통해서 방송을 통해서 비상계엄이 발령되는 걸 보고 당시 굉장히 많이 당황했었는데 비상계엄이 발효된 것보다도 더 당황스러웠던 것은 당시로서는 국정원이 비상사항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정보 보호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네. 그래서 방첩사령관한테 확인하기 위해서 전화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방첩사령관이 저희들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에서 오케이. 시키는 대로 하고 있습니다라고 답변을 했고 그런 상태에서 대통령께서 전화를 받은 다음에 방첩사령관에게 전화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계속 머뭇머뭇해서 제가 어떻게 된 거야? 라고 얘기했더니 계속 이야기를 안 하길래 부위께서 전화하셨어. 대통령께서 너희들을 도와주래.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이후에 아마 정보위에서 말씀하신 그 관련된 내용들을 저한테 얘기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명 정치인 체포해라 이재명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몇 명 정도 체포하라 했죠? 예, 14명 정도를 기억합니다. 마지막엔 그래, 그래서 어떻게? 라고 물었습니다. 뜻은 너가 원하는 대로 한다면 그럼 어떻게 하면 좋아? 그랬더니 저에게 직접 전화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했고 알았어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어제 저는 전체 중원에서 직접 전화하라고 했던 저 대목 있잖아요. 네. 그래서 직접 전화해서 무슨 얘기를 들었어 이 질의를 하시는 분이 없었는데 그 대목은 증언에서 빠졌어요. 묻지 않았기 때문에. 그 추가로 저는 홍장원 전 차장을 불러서 물어봐야 될 대목이라고 보는데.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김명주 의원이 그 다음에 조태영 원장에 보고했냐고 묻습니다. 조태영 원장은 자기는 보고받지 못했다고 네. 부인하고 있거든요. 조태영 국정원장 얘기를 이제 시작하는데 들어봅시다. 조태영 원장한테 보고했을 거 아니에요? 당시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마 관련된 보고를 드렸는데 10시 53분에 대통령으로부터 전화 받고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으로부터 어떤 내용인 줄 알게 됐습니다. 제가 방첩사령관에게 전화를 할 때는 우리 국정원이 놓쳤지만 아마 대통령께서 이렇게 싹 다 잡아드리라고까지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내에 장기 암약하던 간첩단 사건을 적발했나 보다. 그래서 아마 이렇게까지 긴급하게 진행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국정원에까지 지원을 요청한다고 추정했었습니다. 그런데 여인영 간첩사령관으로부터 체포 대상자 명단을 받아보는 순간에 이게 뭐가 잘못됐구나라고 전반적인 상황이 흐트러져서 이해하기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11시 6분에 방첩사령관하고 통화한 다음에 11시 30분에는 그 원장님께서 지시하셔서 원장님 직무실에서 긴급 정무직 회의가 열립니다. 만약에 자리에 안 계셨다면 모르지만 방금 대통령으로 전화받고 방첩사령관으로 전화받은 내용을 11시 6분에 알고 있는데 11시 30분에 정무직 회의 때 바로 제 앞에 앉아 계셨거든요. 그거 어떻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있습니까? 국정 한숨을 쉬면서 저 얘기를 시작하는데 왜냐하면 바로 앞에 국정원장이 앉아 있어요 지금. 네. 근데 국정원장은 보고받지 못했다고 거짓말 네. 했는데 지금 현직 국정원장이 거짓말하고 있어요라고 1차장이었던 사람이 증언을 해야 되는 상황이라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근데 입을 열더니 그냥 시간부터 시작해서 순서대로 또박또박 매우 구체적으로 증언을 했죠. 자, 여기서 끝이 아니고 이어서 안규백 의원이 다시 질의를 시작합니다. 저 앞에서 명단을 확인 못했잖아요. 거기서부터 민주당 의원도 역할 분담이 잘 돼 있어요. 보니까 각자 물을 걸 중심으로 묻고 왜냐하면 시간이 제한돼 있거든요. 네. 릴레이로 이어지는데 이제 안규백 의원의 질의부터 들어봅시다. 명단부터 확인하는데. 여인영으로부터 국회의원 체포 명단을 받았죠. 네. 본위원에게도 그날 11시 20분 어간에 방첩사로부터 체포 명단 리스트를 제가 받았습니다. 네. 우선 체포조, 체포 대상, 우원식, 이재명, 한동훈, 조국, 정청래, 양정철, 박찬대, 조혜주, 이하경, 양경수, 김호준, 김민웅, 김민석, 김명수. 기억과 일치합니까? 대부분 일치하는데 이경수라고 하셨습니까? 양경수. 양경수 맞습니다. 네. 윤석열의 국회의원 체포 지시를 조태용 원장에게 보고하거나 알린 바가 있었다고 하셨죠? 당시 상황을 좀 설명드릴 수 되겠습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예. 내용 자체가 너무 민감한 부분이라서 다른 사람들하고 쉽게 공유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무직 회의를 마치고 제가 서둘러서 원장님실로 보고를 들어가는 것을 비서실 직원들이 다 봤으니까 아마 보고 드렸던 것 자체를 다르게 말씀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앉자마자 원장님 제가 대통령님으로부터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다음에 아무 말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어서 대통령께서 방첩사를 지원하라고 합니다. 라고 하니까
아무 말씀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좀 놀란 방첩사에서 지금 이재명하고 한동훈을 잡으러 다닌답니다. 라고 말씀하시니까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래서 아니 지금 내일 아침에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지금 TV에서는 계엄군과 시민, 경찰, 국회 관계자들이 엉켜서 정말 국가의 초유의 위기 상황으로 치닫고 있는데 국가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순회회의에서의 어떤 결론이 내일 아침에 얘기하시죠? 그럼 그 야간 동안은 뭘 한다는 겁니까? 그래서 제가 원장님 그래도 최소한의 업무 방향이나 지침은 주셔야죠.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그 앉았던 소파에서 일어나서 가버리셨어요. 더 이상 보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보고를 안 받은 게 아니고 보고받기를 거부하고 못 들은 척하고 반응하지 않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못 들었어 라고 지금 국정원장은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옆에서 떠들었나 본데 내 귀에는 닿지 않았어. 그러니까 너무 황당하죠.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죠. 지금 이재명 한동훈 잡으러 다닙니다. 국회에 저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내일 아침 얘기하시죠. 국정원장이 할 얘기가 아니잖아요. 국정원장은 그때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렇게 의심할 수밖에 없죠. 자, 이게 끝이 아니에요. 보고를 하는데 보고를 받은 사실 자체가 문제가 될까 봐 저는 그냥 나가버린 거라고 좀 추정하는 바인데 국정원장이 지금도 앉아있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죠. 그 다음에 국정원장은 이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가서 이 내용을 알려야 되겠다. 네. 라고 김병기 의원을 통해서 발표됐던 내용이 있죠. 그 네. 내용에 대해 문제 삼고 죽이려고 합니다. 윤석열 지시를 받았겠죠 아마도. 자, 그 내용을 증언하는데 들어보시죠. 그 다음 날 11시 30분 정무직 회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원장님께서 이런 제의를 하십니다.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 매일 아침마다 티타임을 하면서 상황 관련된 부분에 대한 대처 협의를 합시다. 그러면 원장님께 어떤 아이디어를 드릴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5일날 오후 정도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오전에 야당 대표께서 비상계엄에 군을 동원해서 도리어 북한의 군사위협이 더 가중되는 면이 있다라는 발표를 하시면서 불안감을 느끼시는 말씀을 하셔서 그래 맞다. 이렇게 혼란스러운 상태에서 그냥 원장님께서 야당에다가 얘기해서 북한 관련된 부분 한반도의 안보 상황 우리 국정원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이 앞으로 나름대로의 어떤 비상계엄 이외의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의 국면을 잘 감당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전화 한 번 하는 게 없겠느냐고 브레인스톰 차원에서 그냥 건의드린 겁니다. 제 입장에서는 대단히 억울하고 문제시되는 게 국정원법 11조에 보면 국정원 직원이 정치 중립을 위반하면 7년의 징역에 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1월 6일 12시에 국정원장께서 이례적으로 자청하셔서 기자회견을 한 상태에서 홍장원 차장을 정치 중립 의무의 위반으로 인사경질했다고 하는 부분은 죽으라는 거예요. 사법적으로 매장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그게 말씀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날 네이버를 쳐보면 금방 알 수 있는 시민단체에서 저를 고발했고 12월 8일 그날이 대통령의 탄핵이 기각된 그 다음날 저는 검찰로부터 시민단체가 고발한 정치중립 의무 위반 혐의로 피의자로 검찰에 출두하라는 통보를 받습니다. 그 정도면 국회에 공익제보 보호를 요청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홍 차장께서는 경질당한 것이 정치적 보복으로 느끼셨겠네요? 저 대통령 좋아했습니다. 시키는 거 다 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그 명단을 보니까 그거는 안 되겠더라고요. 위원장님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가족들하고 저녁 식사하고 TV 보시는데 방첩사 수사관과 국정원 조사관들이 뛰어들어서 수갑 채워서 벙커에 갖다 넣었다. 대한민국이 그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게 매일매일 일어나는 나라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 평양. 그런 일을 매일매일 하는 기관 어디? 북한 보위부. 이상입니다. 자, 거의 다 저희가 들려드린 셈인데 중간중간에 네. 몇 가지 일부를 제외하고는 홍정원 전 국정원 1차장은 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국정원에 30년 가까이 근무한 현장 블랙 요원 출신인데
거기는 이제 국정원 1차장까지 올라간 그 분야 입지전적인 인물이에요. 북한을 주적으로 철저히 신념하고 행동하는 그런 보수 인사인데,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은 이분한테는 좌파 적색분자예요. 근데 자신만의 안보관, 국가관이 투철하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그 기준을 넘어서 국헌을 문란하게 하자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던 것이고, 이게 저는 정권과 국가를 구분하는 마땅한 태도라고 봅니다. 국가에 충성하는 거지 권력에 충성하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공직자가. 네. 그 선을 넘어서는 순간 국회로 달려갔던 것이고, 저와 대척점에 있는 삶을 산 분인데, 그래서 저는 박수를 보내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보다가. 어제는 그 명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앞서 그 홍장원 전 차장도 앞서 이야기했듯이 12월 6일에 국회에 나와서 증언을 했지 않습니까? 당시에 여인영 방첩사령관과 통화한 내용에서 그 방첩사령관이 체포 대상자를 축차적으로 검거할 예정이고 방첩사 구금 시설에 그 구금해서 조사할 예정이다라는 이야기도 들었다고 증언한 그렇죠. 바가 있습니다. 이분이 들은 이야기를 다 한 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리고 당시에 이제 체포 명단을 통화로 들으면서 메모를 했잖아요. 그걸 검찰이 이제 확보를 했다고 그렇죠. 합니다. 메모 저희도 이제 보여드린 적이 있고, 저는 방첩사령관과 따로 대화했다고 하는 그 대목이 여기 안 나왔는데, 거기 우크라이나와 관련된 이야기가 있었을 거라고 저는 보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을 때가 오겠죠. 그 메모지는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이 메모지는 검찰에 제출된 상황입니다. 자, 이분 저희 스튜디오에 나와서 인터뷰 한번 하면 좋겠는데. 네. 저하고 홍장원 차장은 당시에 이제 뭐 국회에서도 증언했지만 미쳤다라고 생각을 했다잖아요. 당시에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가 국회에서 계엄이 해제되는 걸 보고 퇴근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국회에 달려와서 네. 비공개로 증언을 했고, 그것을 김병기 의원이 공개했고, 이번에는 공개적으로 자신의 네. 입으로 직접 그때 했던 이야기를 거의 똑같이 하지만 더 자세히 확정적으로 증언한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이 잡아들이라고 지시한 게 맞잖아요. 국정원 1차장도 얘기하고, 수방사령관도 얘기하고, 경찰청장도 얘기하고, 특전사령관도 얘기하잖아요. 근데 아니래. 한심한자입니다, 진짜. 자, 그리고 윤건영 의원이 드디어 골프시설 공사, 그리고 안가 술집 공사를 현대로부터 확인받아냅니다. 이것도 네. 잠깐 보시죠. 골프 연습 관련 시설, 그리고 삼청도 안가 리모델링 사업 현대건설에서 한 거 맞죠? 저희가 발주처인 경호처로부터 공사를 받아서 한 거는 맞는데요. 세부 내용은 저희가 보안각서 때문에 정정당당하게 한 공사라면 경호처나 현대건설이 왜 답변하지 않고 숨깁니까? 이 한남동 관저에 골프 관련 시설 공사한 것, 그리고 삼청동 안가에 리모델링 사업 한 거 맞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짧게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번에 이제 그 증인 채택 이후에 확인해 본 결과는 말씀하신 공사를 저희가 한 건 맞습니다. 자, 직원들과 전현직 사장들이 나와서 이제 더 이상 부인할 수 없어서, 처음에 골프 사진 들고 나와서 얘기했을 때 대통령실이 뭐라고 그랬어요? 창고다. 그리고 경호처 직원들이 쓰는 공간이다. 뭐 창고라고 했다가 네. 그 이야기가 엇갈렸죠. 계속 다른 누구는 얘기를 했다가. 창고라고 하고 누구는 이제 경호처 직원들이 대기하는 공간이다. 그러니까 윤석열부터 대통령실이 하는 해명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렇게 걸릴 것 같으니까 스크린 골프 시설을 검토한 건 맞는데 공사하지 않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새빨간 했죠. 거짓말이에요. 입만 열면 거짓말이고 모조리 다 거짓말이에요. 불리한 건 뭐 하나 사실대로 말하는 게 없어요. 지금 확인해 보면 윤석열부터 그러니까 자기가 모두에게 한 전화를 모두 다 부인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그냥 무슨 정권이야? 가라 정권이야. 사실에 기초한 게 하나도 없어. 비극적인 일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법원 폭동. 저는 이 법원 폭동이 계엄 그 자체만큼이나 중요하게 다뤄질 사안이라고 봅니다. 예, 우리
헌법 질서를 작동하게 하는 사법부를 공격한 사상 최초의 일이기 때문에 자, 저희가 이제 첫날부터 투블럭이라고 부르는 헤어스타일을 가진 인물을 주목해 왔는데 이 인물이 법원 건물에 불을 지르려고 했다. 네. 사실 컷으로는 존재했었어요. 이게 불을 지르려고 하는 장면인가? 근데 저희가 그 컷밖에 없어가지고 이것 가지고 단정적으로 방어를 하려고 했다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냥 그 영상만 확보하고 있었는데 추가 영상을 저희가 제보자로부터 받았거든요. 확실히 불을 지르려고 했습니다. 자, 일단 영상부터 보시죠. 저 노란 통을 주목해 주세요. 노란 통에서 뚜껑을 따고 액이 잘 나오나 확인하죠. 네. 저게 라이터 오일, 라이터 기름이에요. 라이터에 오일을 충전하는 맞아요. 거죠. 인화성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저걸 가서 뿌리죠. 안쪽에다가. 그리고 잠시 후 투블럭이 불을 붙이죠. 그리고 던져 넣습니다. 방화를 한 게 맞아요. 자, 저걸 준비를 했고 저걸 뿌리고 종이에 불을 붙여서 던져 넣는 장면까지 오일이 뿌려진 장소와 다른 곳에 종이가 떨어졌는지 다행히 불이 붙지 않았는데 불이 붙었으면 순식간이에요. 네. 이때는 투블럭이 판사를 잡으려고 7층을 방문한 이후입니다. 그리고 7층을 방문한 이후에 경찰이 체포로 전환해서 실내 건물 내에 있던 사람들을 다 보이는 족족 체포하고 있던 와중이거든요. 네. 이 사람은 먼저 빠져나왔어요. 먼저 빠져나와서 그 오일통을 들고 있는 사람, 공범이 틀림없죠. 그 사람으로부터 통을 건네받아서 잘 나오는지 한번 뿌려보고 건물 내에 뿌리고 불을 붙이고 떠나는데 저희가 이제 제보 영상과 다른 영상들을 그 시간대 그 일대의 영상들을 면밀히 살펴보니까 공범으로 보이는 사람이 좀 더 있어요. 영상을 보시죠. 저기에 오른쪽에 왼쪽에 있는 사람하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손으로 뿌리고 네. 또 한 사람 그 옆에서 노란 통 있죠. 빨간색 모자 쓰고 있는 예, 사람. 노란 통을 뿌리는. 그러니까 총 4명. 아, 3명이군요. 하나, 둘, 셋. 4명입니까? 3명입니까? 앞선 영상에서 한 명이 나오긴 한 했습니다. 명이 나오죠. 네. 예. 아, 정신 차려 다시 한번 해주세요. 정신 차려 김어준. 이 숫자가 기본적인 게 안 되나. 이 투블럭 아직도 체포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게 이제 있고 나서 이틀 뒤에 헌재 앞에서도 포착이 됐잖아요. 그렇죠. 그 이후로도 체포됐다는 얘기를 저는 못 들었는데 저때 다시 말씀드리지만 경찰이 내부에 있었고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수많은 사람들이 저 내부에 있었어요. 만약에 불이 붙어 순식간에 붙었으면 많은 사람이 죽거나 다쳤어요. 저는 이 사람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 사람이고 맨 처음 저희가 이 투블럭에 주목했을 때 일자 손을 들었을 때부터 수신호고 그 수신호라는 건 누군가 약속되어 있었다는 이야기고 그럼 한 사람이 아니냐는 얘기인데 지금 최소한 같이 움직인 3명이 보인 거죠. 불을 붙이기 위해서. 더 있을 수 있을 거라고 봅니다. 단순 범죄가 아니라 계획 범죄가 확실해요. 후레쉬도 준비했지만 저 라이터 오일 통도 준비했잖아요. 그리고 불을 붙이고 떠납니다. 아니 누가 집회에 가는데 저걸 누가 들고 기름을 가요? 챙길 생각을 합니까? 저거는 불을 붙이려고 했던 계획범이 확실하고요. 저희는 이 영상을 찍은 제보자와 인터뷰도 했는데 저희한테 가장 먼저 제보를 했고 방송사, 언론사에도 제보를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젯밤에는 다른 유튜버가 저희는 아침 방송이니까 먼저 이 방송도 한 걸로 알고 있고 관련해서 제보자 인터뷰를 했는데 신원모를 위해서 저희가 AI 음성 대역으로
이분과의 대화 내용을 들려드릴 텐데 우선 어떻게 촬영이 됐느냐 물어봤습니다. 들어보시죠. 12.3 계엄 사태 이후부터 우파 유튜버들의 행태를 계속 지켜봤다. 1월 19일 윤석열 구속영장 발부 전후 우파 유튜버들이 법원 집결 선동 발언을 하자 대응과 기록 차원에서 현장에 갔다. 막을 수 있는 건 막고 싶었다. 자, 개인적 차원에서 저렇게 갔는데 그래서 당시 현장 상황이 어땠느냐 물어봤어요. 두려웠다. 모인 사람들의 눈빛과 행동, 심상치 않았다. 마치 지령을 받은 것처럼 몇몇의 행동은 능수능란했다. 현장에 있던 KBS 기자는 열댓 명에게 둘러싸여 집단 구타를 당했고 기자들 부지기수가 메모리 카드를 뺏겼다. 특히 투블럭은 무리의 선두에 있다가 어느 순간 내부로 진입했고 또 어느 순간엔 가장 빨리 외부에 있었다. 자, 이 투블럭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 이 인물에 대해서 왜 주목했는지 저희가 물어봤어요. 난 그들을 따라 법원까지 들어갈 용기는 없었다. 밖에서 상황을 기록하는데 투블럭이 눈에 띄었다. 그는 모든 행동이 자신만만했고 망설임이 없었다. 인근 2명에게 지시를 하는 듯했고 라이터 기름을 확인하고 불을 지르려고 여러 차례 시도했다. 인근에서 계속 지켜본 그는 기동대가 오기도 전에 가장 빨리 모습을 감췄다. 내가 본 그는 더 극단적인 일도 저지를 거라 본다. 반드시 잡아야 한다. 그래서 뉴스공장에서 투블럭을 첫날부터 주목한 것을 보고 이분이 자신도 주목했던 사람이라 자신이 확보한 영상을 저희한테 보냈고 그리고 다른 곳에도 지금 제보했다고 하니 네. 아마 경찰에도 갔을 거예요. 이 영상은. 예. 이 굉장히 위험한 사람입니다. 그 남성이 20일 헌재 앞에서도 포착이 됐고 그때도 이제 가장 선두에 서서 경찰과 네, 소요를 일으키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영상을 제보한 분도 현장에서 이 투블럭이라는 사람이 눈에 띄어가지고 행동을 주목해서 봤는데 가장 앞서서 선동을 하고 그리고 들어가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것은 JTBC의 단독, 굉장히 중요한 단독이라고 이 전체를 푸는 데 있어서 키가 되는 영상과 마찬가지예요. 판사를 잡으러 갔던 그때 후레쉬를 들고 네. 그리고 나서 바로 제일 먼저 나왔고 그리고 제일 먼저 현장을 떠났다. 안 잡히는 거예요. 이 사람이. 자기가 계획했던 일을 딱 하고 바로 떠나버린 거죠.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라고 봅니다. 저는. 그래서 반드시 체포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체포가 안 된 걸 보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지금 이 사람에 대한 흔적은 그날 마침 있었던 유튜버들이 남긴 것이고 만약에 그 유튜버들이 없었으면 당시 건물의 CCTV도 다 제거해버렸으니까 아예 흔적조차 없었을 거예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 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고 체포하지 못하면 법원에 들어가서 판사를 잡아서 대화를 나눴겠습니까? 아마도 군중에서 던져줬을 것 같은데 그런 역할을 하고 나중에 불을 지르고 떠날 사람이었다면 무슨 짓을 못해요. 반드시 체포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렇죠. 이런데도 국민의힘의 권성동 원내대표는 당을 지지하는 모든 분을 포용한다라고 했고요. 신동욱 수석 대변인은 폭도 같은 용어 남발은 안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양반들 지금 최근에 숫자 보고 지지율 숫자 보고 흥분돼서 그러는 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있어요. 폭망합니다. 그거 있다가는. 지난 총선 때도 그랬잖아요. 네. 그리고 전국 법관 대표회의가 입장을 냈습니다. 재판을 이유로 법원을 집단적 폭력적으로 공격하는 것은 사법부의 기능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인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소아시설도 드리고 철문으로 바꾸고 난리 법석이에요. 지금 저희도.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겸손은 힘들다 안규령이었습니다.